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플루타르코스의 모랄리아 중 철학자들의 강의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글은 단순히 강의를 잘 듣는 법을 설명하는 학습 기술서가 아니라 학습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학습은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요령이 필요하며 학업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더욱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랄리아를 읽으면서 늘 드는 생각이지만 2000년도 더 전의 글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학생들도 선생님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학생들도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플루타르코스의 사람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성인이 된 제자 니칸드로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형식으로 씁니다. 하지만 이 조언의 대상은 우리 모두에 해당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생에 걸쳐 늘 부단히 배워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책 내용을 인용하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철학적 핵심과 현대적 의미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유의 진짜 의미. 일부 젊은이들은 교육의 빈곤 때문에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슬 풀린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이제는 유년 시절의 교사와 시종보다는 더 엄격하게 주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주관이 확립되어야 하네. 일부 젊은이들은 미성년의 옷을 벗자마자 곧 겸양과 두려움의 감정을 버리고 그들을 규제하던 습관에서 벗어나 곧장 천방지축 제멋대로 군다네. 자네는 신을 따르는 것과 이성을 따르는 것이 같은 것임을 종종 들었을 것이네. 양식을 지닌 사람들은 미성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자제력을 내던져 버리지 말고 자제의 원동력을 다시 만들어 충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자네가 명심하길 바라네. 이성을 따르는 사람들은 인생의 신성한 안내자로 이성을 택하지. 이성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당연히 자유를 가진다고 여겨도 좋네. 그 이유는 그들만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원해야 한다고 배운 탓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셈이기 때문이지. 그러나 훈련되지 않은 비합리적인 충동과 행동에는 천박함이 들어있고 조변석계처럼 자주 마음을 바꾸는 것은 자유의지가 약해서이네. 저자는 성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자유, 독립, 선택권의 획득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일부 젊은이들의 천방지축과 같은 행동을 지적하면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주인을 자기 내부에서 세우는 일이며 그 주인이 우리의 사고 능력인 이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성을 따르는 사람만이 진정 자유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철학적으로 깊습니다. 이성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욕망은 그의 판단과 조화를 이루고 그의 선택은 그의 가치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지배하며 그래서 더 이상 외부의 풍문이나 충동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철학의 중요성 강조. 감각 중에서 청각만이 덕이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철학 강연은 듣기를 잘해야 한다. 자네는 오랫동안 철학을 접하며 커왔고 처음부터 조기 교육과 지식의 한 요소로서 철학적 추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철학을 접할 때 오랜 친구처럼 친근함을 느낄 것이 틀림없네. 철학만이 젊은이들을 이성의 근원을 둔 사람답고 정말 완벽한 성장의 옷을 입힐 수 있지. 테오프라스토스는 청각이 모든 감각 중에 가장 민감한 것이라고 주장하지. 인체의 많은 곳과 부분이 악이 들어올 길을 열어놓아 사람의 혼을 나가게 하지만 젊은이들을 떠받쳐주는 덕만은 귀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이지. 그들이 아첨에 의해 오염되지 않고 천박한 말에 물들지만 않으면 말이지.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듣는 말로 인해 성격이 비뚤어질 수 있으니 천박한 말들을 경계해야만 하네. 철학에 의해 키워진 양질의 언어들이 마치 경비원처럼 천박한 언어들의 영향과 설득에 노출된 그 자리를 맡을 때까지는 말일세. 옛날에 비아스는 아마시스에게 제물로 바치는 짐승에 가장 좋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나쁜 부위를 보내라는 명령을 받고는 혀를 잘라보냈지. 그 이유는 대체로 말이 손해와 이익 둘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었네. 훈계를 듣지 못하고 말의 묘미를 모르는 젊은이는 모두 전혀 결실을 맺지 못하고 덕이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으로 비뚤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네. 저자는 감각 중에서 청각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관점, 가치를 내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덕의 관문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듣기 위해서는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첨의 말이나 천박한 말, 불순한 조언처럼 무엇이 우리에게 옳고 필요한지를 구분하기 위한 사고의 힘을 철학이 길러준다고 말합니다. 2개의 귀와 1개의 혀, 많이 듣고 적게 말하기 연습을 하자. 대다수 사람들은 듣기 연습을 잘하지 않는데 그들은 말하기는 학습하고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듣기는 어떻게 하든 듣는 그 순간 그저 듣게 된다고 생각한다네. 젊은이들이 청취 능력이 없거나 청취를 통한 이득을 챙기는 습관을 갖지 못한다면 그들이 하는 말은 정말 공허하고 명성도 관심도 끌지 못해. 마치 구름 밑에 흩어진 듯하니 참으로 많이 알고 적게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네. 자연이 우리에게 2귀와 1의 혀를 준 까닭은 듣는 것은 많이 하고 말하는 것은 적게 하라는 뜻이지. 자연은 우리에게 2개의 귀와 1의 혀를 주었다.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하라는 뜻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저자는 듣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듣기는 저절로 되는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말하기는 연습하지만 듣기는 훈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에 대해 칭찬하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지만 우리가 듣기를 연습해야 한다는 주장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우선 인내와 집중력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편견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기 감정 조절도 필요한 것이고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논리적인 허점에 대해 추론하는 사고력도 필요하게 됩니다. 잘 배우고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행위가 선행해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논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침묵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침묵은 금이니라. 그리고 남의 말에 끼어들지 말라. 모든 경우 침묵은 젊은이에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광채를 바라는 장식품이네. 특히 남의 말을 듣고서 매 순간 흥분하지 않거나 말다툼을 하지 않을 때, 또 비평하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참고 말하는 사람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고 말이 끝나자마자 즉각 반격하는 말로 끼어들지 않을 때, 그렇지. 남들이 말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거나 들을 자세도 취하지 않고 계속 떠들면서 끊임없이 반박일변도로 끼어드는 사람들은 태도가 형편없는 것이네. 반면에 억제력과 존경심을 갖고 듣는 습관을 지닌 사람은 유익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더욱이 그는 무익하고 거짓의 대화는 재빨리 간파할 줄도 안다네. 그러므로 자네가 젊은이들에게 무언가 유익한 것으로 가득 채워주길 바란다면 그들에게 자기 견해와 자만심의 허풍을 빼는 것이 필요하네. 우리도 남의 얘기를 경청하는 사람들에 대해 느꼈던 호감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고 듣고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는 마인드를 가지게 되며 거짓의 대화도 재빨리 간파하는 지혜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아끼는 자녀가 있다면 젊은이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모든 경우 침묵은 젊은이에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장식이다. 라는 조언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조언을 통해서 내가 아끼는 사람이 무례하고 자만심만 가득한 형편없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 자신도 남의 말을 끊고 바로 반박을 이어하면서 내가 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강의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되 강의 내용의 결점에서 이득을 챙기도록 힘써야 한다. 강의자가 제의한 견해가 보잘것없더라도 그가 확신에 찬 여러 이유를 들어
청강자들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강의자의 선의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네. 그러나 잘못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의 지적 능력을 쏟아 잘못의 이유와 근원을 찾아내야 한다네. 크세노폰이 주장하듯이 훌륭한 가부장은 친구들에게서 유익한 것을 취하고 또 적들에게서도 끌어내는 것처럼 강의자들도 성공적일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청자인 학생들에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네. 이웃의 잘못을 꼬집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쉽고 또한 쓸모없고 어리석은 짓이지. 모든 사람은 각자 타인의 잘못을 볼 때 플라톤의 말을 되새겨야 하네. 나도 그들과 같은 게 아닐까? 아무 효과도 없고 적절하지 않게 취급되었다고 보이는 모든 화제를 택해 우리가 직접 같은 화제에 노력을 들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고 잘못된 부분은 여기저기 고치고 다른 말로 바꾸어 보거나 또는 그 주제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다루려고 시도해보는 걸세. 이 방식이 바로 플라톤이 실제로 위시아스의 연설에 대해 했던 것이네. 저자는 강의를 듣는 학생의 태도에 대해 말하면서 강사의 결점만 지적하는 것은 쓸모없는 행동이며 그 결점까지도 자기 성장에 이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위시아스의 서툰 연설을 보고 그 부족함을 스스로 보완하며 새로운 철학적 주제를 발전시켰듯이 나라면 저런 주제에 대해 어떻게 강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사유의 발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철학적 자질은 오늘날의 인재에도 요구되는 사항이 아닐까 합니다. 매 순간 나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나도 다른 사람과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챙겨보는 겸손한 태도와 친구에게서도 적에게서조차도 이익을 끌어내야 한다는 발상이 정말로 실용적이면서도 유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강자의 태도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수강자와 강의자는 조화를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강의자는 해야 할 역할이 있고 학생은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별난 사람들이 있네. 만찬에 초대받은 손님에게도 역할이 있듯이 수강생에게는 역할이 훨씬 더 많지. 왜냐하면 그도 대화 참석자이자 강의자와 동료 작업자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수강자는 강의자의 조그마한 실수를 붙들고 늘어지며 강의자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비판하지 말아야 하네. 공놀이에서 공을 받는 사람이 던지는 사람의 동작에 따라 자기의 동작을 맞추어야 하는 것처럼 말일세. 우리는 수강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구경꾼 비슷한 역할이라 생각하게 되면서 그래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구경꾼인 것과 동료 작업자인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동료 작업자의 입장에서 강의를 바라본다면 분명 더 얻을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것이고 나의 사고를 더 발전시킬 부분도 분명 많을 것입니다. 정말로 탁월한 조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향한 질책과 훈계에는 겸허하게 수용하라. 훈계와 힐책에 대해 둔감하게 무관심하거나 부적절한 감정을 지니고 들어서는 안 되네. 쓴 약처럼 폐부를 찌르는 말로 사람이 되라고 하는 훈계와 질책을 듣고도 겸손하게 그것을 경청하려 하지 않고 전혀 미동도 않고 얼굴에 희죽희죽 웃음을 띠고 무시하는 것은 위선의 탈을 쓴 젊은이들이 겸양의 미를 상실한 교양이 없다는 징표네. 이런 이들은 아무리 채찍해도 소용이 없네. 그러나 정반대의 기질을 가진 젊은이들은 자신을 비난하는 단 한마디라도 들으면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고 철학을 저버리려고 하지. 그들은 질책을 받고도 확고한 마음을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올바로 정신을 차려 잘못된 것들은 고치려 하지 않기 때문이네. 수술 후 붕대를 감지 않고 의사를 피해 도망가는 사람은 치료의 모든 고통은 감내하지만 치료의 성과는 기다려볼 수 없는 것처럼 질책의 말이 인간의 어리석음을 도려내고 상처를 낼 때 그 상처를 고쳐 낫게 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인간은 쓰라림과 고통은 있지만 아무 이익도 없이 철학을 멀리하는 꼴이네. 질책받는 사람은 어느 정도 고통을 느끼고 아프겠지만 그래도 기가 죽거나 좌절해서는 안 되네. 오히려 철학에 헌신하는 수련자의 엄숙한 예식에서처럼 그가 당면한 고통과 불안 다음에
무언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온다는 기대를 하면서 초기의 정화와 동요를 감수해야 한다네. 저자는 우리가 질책을 받을 때 불성실한 태도를 취해서도 안 되고 도망을 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책과 훈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아픔을 치유하고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판은 우리에게 정말 값진 기회이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더 겸손하고 더 강한 내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철학에서 그때그때 의문을 풀고 가라. 철학은 확실히 처음 접할 때에는 철학의 용어와 주제가 무언가 낯설고 난해하지만 시작부터 겁내 포기해서는 안 되네. 오히려 요점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일이 잘 진행되도록 매달리고 기다리다 보면 숙지도가 생겨서 고생한 모든 일이 기쁨이 된다네. 어떤 학생들은 수치감과 강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욕망 때문에 질문하거나 자기들 머릿속에 확고히 잡힌 논쟁 문제를 제기하기를 주저하지. 그러고는 마치 다 이해한 듯이 동의의 표시로 머리를 끄덕인다네. 또 어떤 학생들은 불순한 야망과 동료 학생들과의 공허한 경쟁심에 이끌려 자기들의 명민함과 쉽게 학습하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의미를 파악하기도 전에 파악했다고 공언하지. 이런 학생들은 자신 속에 깃들고 있는 무지를 감추기 위해 항상 애쓰고 있지.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이런 모든 어리석음과 가식을 털어버리고 배움의 길로 나서 유익한 모든 강의를 철저히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인내심을 갖고 클레안테스와 크세노크라테스가 그랬던 것처럼 똑똑하기로 이름난 이들의 비웃음을 받아들여야 하네. 이 두 사람은 비록 그들의 학교 동창들보다는 속도가 느린 것처럼 보였지만 절망의 학습을 피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지. 그러고는 그들은 처음에 자신들을 목이 좁은 병과 동판에 비유해 농담을 하기도 했네. 고귀함을 추구할 때 바라는 대로 안 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은 법. 저자는 학생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부끄러워서 질문을 하지 않고 또 어떤 이들은 똑똑해 보이기 위해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해한 척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흔합니다. 저자는 그때 의문은 반드시 풀고 가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클레안테스와 크세노크라테스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클레안테스는 배우는 속도가 느리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많이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목이 좁은 병이라 비유했는데요. 이 비유의 의미는 나는 좁은 병과 같이 물을 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일단 들어가면 절대 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배울 때는 오래 걸리지만 한번 이해한 것은 절대로 잊지 않고 견고하게 자기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크세노크라테스는 둔하고 말투도 서툴고 유머도 없고 딱딱하다는 조롱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동판에 비유했는데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는 동판과 같다. 새길 때는 힘이 들지만 한번 새겨지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즉 배우는 과정은 힘들고 느리지만 한번 배운 것은 깊게 새겨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똑똑하지만 가벼운 사람들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료들에게 아둔하고 느려서 늘 조롱을 받았지만 그 조롱에 재치 있게 대처하면서 훗날 학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배움에 있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깊이 있고 진지한 태도를 가지느냐 하는 문제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력은 병처럼 채울 필요가 없는 것이 오히려 목재와 같다고나 할까. 그것은 단지 나무에 불을 붙여 독립적으로 생각하도록 자극을 주고 진리를 탐구하려는 열망을 창출하면 되는 것이기에 말이네. 저자는 여기에서 철학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것은 다른 학습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학습한다는 것은 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하기 위한 불씨라는 것입니다. 강의를 잘 듣는다는 것은 지식을 축적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서 생각이 점화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플루타르코스는 이 책에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철학에 대한 이 비유는 정말 정신을 번쩍 들게 할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지식을 쌓고 지식을 쌓는 행위 그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데 이런 가르침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인에게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읽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출발하여 나의 사고의 깊이를 더해 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당부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를 청취하는데 필요한 교훈을 덧붙이자면 우리가 배운 것에 따라 독립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궤변으로 아는 체 하거나 단순 지식을 얻는데 급급하지 말고 깊이 뿌리 박힌 철학적이고 지적인 습관을 지니도록 해야 하네. 올바로 듣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말일세.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성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청각은 덕이 들어오는 관문이므로 듣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두 귀와 하나의 혀, 즉 듣기를 많이 하고 말하기는 적게 해야 합니다. 넷째, 강의는 호의적으로 듣되 그 결점에서도 이득을 취해야 합니다. 다섯째, 질책과 훈계는 고통스럽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섯째, 이해하지 못한 것은 즉시 묻고 가식을 버리고 배움의 길에 성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지식을 독립적 사고 배양을 위한 불꽃으로 이용하여라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바람이었습니다.